러시아는 왜 죽어야 하는가? 세 가지 깊은 이유로 서방은 러시아를 죽이고 싶어 한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충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며 한때 서방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주도권을 잡고 싶었고 심지어 추종자가 되겠다고 자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특히 미국과 유럽은 아무리 노력해도 러시아를 놓아주지 않은 듯 노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억압했다. 오늘날까지도 이 투쟁은 제재, 대리전쟁, 언론 비방 등 수단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서방이 항상 러시아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세 가지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깊은 문명 차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러시아는 유럽에 속해 있지만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민족 그룹은 슬라브인이고 서유럽은 독일인과 켈트족의 후손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차이는 인종에만 반영될 뿐만 아니라 두 곳의 문명 유전자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수천 년 동안 슬라브인들은 동유럽의 대평원에 살면서 사방의 적들과 수많은 생사를 건 투쟁을 벌였고, 이 경험은 민족성에 생존하려는 끈질긴 의지를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수십만 명의 남성 사단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침공했을 때 프랑스군은 자신감이 넘쳤고 모든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모스크바를 불태우고 프랑스군을 얼어 죽이고 추운 겨울에 굶어 죽게 하고 결국 후퇴하는 초토화 정책을 시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현장을 보면 1941년 히틀러의 나치군이 소련 영토에 발을 들여놓았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비극적인 대결 이후 양측은 땅 곳곳에서 싸우며 황폐화되었지만 소련 적군은 인내하여 독일 제6군을 성공적으로 포위하여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는 이 끈질긴 의지는 서유럽 국가들을 깊이 두려워해왔다. 성격의 차이 외에도 러시아와 유럽의 정치적 전통의 차이도 매우 분명합니다. 중세 이후 서유럽의 정치체제는 왕, 귀족, 교황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봉건적 분권화에 중점을 두었고, 역사상 오랫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아온 러시아는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중앙집권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러시아의 정치 문화는 하향식, 독점, 권력을 강조하는 반면, 서방은 개인의 자유와 분권화를 옹호하는데, 이는 정치 철학 측면에서 두 가지를 대립시키는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튜턴족의 동방 십자군 원정에서든 서방의 십자군 원정이든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의 문화적 갈등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방 세계는 항상 러시아를 거대하고 강력하며 예측할 수 없는 국가인 이상치로 간주해왔으며 이러한 뿌리 깊은 반대는 많은 모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문명 차이가 잠재적인 숨겨진 위험이라면 지정학적 갈등은 더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광대한 나라이고 지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러시아 국가 정책의 핵심은 모스크바 공국에서 태평양까지 뻗어있는 광대한 영토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완충지대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었고 시베리아 땅은 정복과 전투를 통해 획득되었습니다. 이러한 팽창주의는 러시아의 근육기억이 되었고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의 팽창 야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푸틴은 집권한 후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인근 지역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삼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서방에 넘어가 NATO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의 논리는 완전히 다르며 서구는 세계주의를 옹호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NATO와 유럽연합은 각 주권 국가가 자신의 동맹국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가치와 통치 시스템을 홍보합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열망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개입은 침략이자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했고, 러시아는 NATO의 동쪽 확장이 차근차근 다가오고 생존의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모스크바 창턱에 미사일을 거의 배치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불안감을 거듭 표명해왔으며, 이러한 포위된 느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를 큰 압박에 빠뜨렸습니다. NATO는 관습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세력을 방어하는 것이 방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양측은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모순은 계속 고조되고 상황은 점점 더 경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심각한 교착 상태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의 경제 모델은 본질적으로 국가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석유와 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자원 기반 경제입니다. 시베리아의 에너지 자원은 거의 러시아의 생명선이지만 이 경제 모델은 또한 큰 약점을 드러냅니다. 에너지 수출은 주로 유럽으로 이루어지고 국제 유가는 미국이 지배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결제는 대부분 미국 달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제재 수단을 완전히 숙달했으며 일단 불만을 품으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국제 정착 시스템에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서방은 러시아의 경제 생명선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 일련의 제재를 시행하여 에너지 수입을 통해 국가 운영을 지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 폭탄 테러와 같은 사건도 발생해 이번 에너지 전쟁의 확대를 촉진했다. 러시아도 에너지를 통한 가스 차단으로 유럽에 반격하고 위협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자해 전략입니다. 러시아의 경제 전환은 어렵고 첨단 기술과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장기적인 자원 의존으로 인해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혁신 능력이 서방과 격차가 있습니다. 자원 수입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여전히 거대한 군대와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며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여분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결과 서방은 제재가 마침내 러시아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러시아는 이것이 생존을 위한 생사를 건 싸움이며 강경한 저항만이 국가의 독립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등 이러한 죽음의 악순환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은 깊은 문명 갈등, 지정학적 경쟁, 경제적 매듭에서 비롯됩니다. 러시아의 쌍두독수리 엠블럼은 동양과 서양의 분열과 찢어짐을 상징하며 완전히 동양에 속하지도 않고 서양에 통합될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서방의 속국이 아닌 독립적인 세계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는 한, 이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은 또한 막대한 핵무기, 자원,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동유럽의 외계 세력이 자신의 리더십에 불복종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의 눈에는 곰을 우리에 가두거나 완전히 절단해야만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레슬링은 2025년까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